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북 태천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 미사일 발사로 미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과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성 무력 시위로 분석됩니다. 큰 폭으로 떨어진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 45만 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쌀 수매에만 1조 원가량 드는데 이번 쌀 매입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배관을 타고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스토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여성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제가 내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청명한 날씨 속에 만개한 가을꽃을 보러 나온 나들이 객으로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0만 동원령 발표 이후 러시아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이어지며 어제 하루에만 700여 명이 또 구금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은 4개 지역에 대해 영토 편입 주민투표를 진행 중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고 회피 기동이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됩니다. 북한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쐈는데 내일부터 동해상에서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되죠. 이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원중희 기자의 보도 보시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 뉴스 추정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3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동해상으로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600여 킬로미터, 고도는 6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하 약 5로 탐지하였으며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KN-23에 무게를 두고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N-23은 변칙 비행 때문에 요격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미사일 역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풀업 특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내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반발해 도발에 나선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 등 미 항모 강습단은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도발도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네, 북한이 112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이후 첫 도발이라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치부 외교안보팀 강용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제 대통령실이 경고한 거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었는데 오늘 미사일은 그건 아니란 얘기죠. 네, 어제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도발 징후가 있다고 먼저 공개했는데요. 오늘 발사된 건 SLBM이 아닌 지상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입니다. 재원이 처음 공개됐을 땐 지난 5월 발사된 SLBM과 유사해 같은 기종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SLBM 발사 준비가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일 내에 추가 도발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발사 장소도 봐야 할 것 같은데 평안북도 태천이에요. 여기가 북한의 핵시설과 연관이 있는 곳입니까? 네, 태천은 지난 2019년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북한의 대표적인 핵미사일 보관 장소 28곳 중 하나로 지목한 곳입니다. 예.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 정년 시설과 200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한 기도 위치에 이번 발사가 핵실험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특성상 발사 장소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며 국방력 강화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시험 발사나 무기 개발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지금 부산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와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긴 했지만 이 대응 차원이란 분석이 많아요. 그러면 예정대로 훈련은 진행하는 거죠?
네, 내일부터 나흘간 한미 해군의 연합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엔 지난 23일 부산에 입항한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이 참가하는데요. 항모 강습단은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순양함, 챈슬러스비람,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 등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예정대로 한미 해상 연합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항모 강습단이란 것의 위력이 어느 정도길래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네, 미군의 항모 강습단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 떠다니는 군사 기지인데요. 예. 항모 강습단의 중심이 되는 로널드 레이건 호만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축구장 3배 면적의 갑판엔 최근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했던 F-18 슈퍼 호넷 전투기 90대가 탑재될 수 있습니다. 방공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전자전 장비나 정밀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까지 구축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산으로 꼽힙니다. 항공모함에 탑재된 전자전기라든지 슈퍼넷 전투기들이 적들의 방공망을 마비시키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뒤 첫 도발입니다. 또다시 한반도가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지난 2018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던 친서도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이 친서를 보낸 시점이 남북이 9.19 공동선언을 하고 이틀 뒤였습니다. 남북이 협력하자고 합의하고 또 불필요하다고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김순철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모두 27차례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2019년 9월 21일 김정은은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표출하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9.19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한 뒤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를 위한 직접 소통 채널을 만드는데 한국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북한이 그런 북미 간의 직접 소통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의 효용성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 김정은은 한미 연합훈련도 가감없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 8월 5일 김정은은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이를 각하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김정은은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북 하노이 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직후인 2019년 3월 22일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위원장님과 저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친서를 보냈습니다. 친서 전문은 전현직 특파원의 모임인 한미클럽이 발행한 한미저널 10호에 실렸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올해도 풍년이 들면서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이에 정부가 쌀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쌀 수매에만 1조 원가량 드는데 이번 쌀 매입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서산의 한 양곡 창고. 농협에서 수매한 21년산 800kg 쌀 포대가 1,900개에 달합니다. 창고의 3분의 2 이상을 채운 겁니다.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국 양곡 처리장 144곳에 쌓인 재고는 31만 톤. 1년 전보다 2배 남았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작황이 좋아 지난해와 쌀 생산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에 4만 725원으로 공급 과잉 우려에 1년 전보다 25% 역대 최대폭으로 급락했습니다. 기름값, 비료값은 폭등하는데 쌀값만 폭락하자 농민들은 곳곳에서 트랙터로 벼를 갈아엎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과 예상 생산량인 25만 톤보다 20만 톤이 많은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10월에서 12월 사이 수학기 격리 물량입니다. 공공 비축미 45만 톤까지 포함하면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데 올해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합니다.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학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밀과 콩, 가루쌀 등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도 직불금을 줘 전환을 유도하는 등 수급 균형도 맞춰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쌀값을 두고 여야의 해법은 다릅니다. 정부와 여당은 쌀 수급을 의무화하자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문제는 여야를 떠난 민생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쌀값 안정은 필요하지만 의무 수급을 법제화하는 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면 반박한 건데 해당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로 사들인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2020년 비축미 30만 톤을 과잉 방출해 쌀값이 폭락했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을 안 해서 민주당이 나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여야의 문제라든가 진영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쌀값 안정화에 대한 것은 여야가 떠나서 민생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여당은 야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 편향적인 그런 정책을 또 재현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 또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해프닝을 조작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네, 특정 언론의 조작 선동이라는 비판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한 언론을 지목해 신속한 보도가 아닌 신속한 조작이라고 했는데요. 자막을 달아서 2008년 광우병 조작 선동 때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부분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진실 보도를 막는 좌표 찍기식 언론 통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어떤가요? 여권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속어를 쓴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비속어 사용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던 것과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내 대변인으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을 통해서 나온 것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대변인은 출근길 문답이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어떤 의미였는지 밝히면 논쟁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어젯밤이죠. SNS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불의가 뭔지 설명은 없는데 시점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의 순방 때 외교 논란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올 만합니다. 꼭 그건 아니더라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여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발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외교 순방 이후의 거짓말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질 거고요. 그에 따라서 특검이라든가 이런 국정조사에 대한 탄력도 상당히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대표의 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네, 발끈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SNS에 과거 이재명 대표가 형수에게 욕설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게 진짜 욕설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 이게 정계 은퇴 선언입니까? 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영수회담이 오히려 이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오늘도 순방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라인 교체를 촉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을 위한 거라며 명분도 챙겼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순방 이후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각 당의 상황이 안정화돼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추측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이 국민의힘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리가 수요일에 열립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이 전 대표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번엔 다를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법조계 출신 한 의원은 당원 당규를 절차를 거쳐 바꾼 것까지 법원이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도 같은 날 열리네요. 네,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라는 산을 또다시 넘어야 하는 셈입니다. 윤리위가 중징계를 내릴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윤리위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리위를 향한 일방적 억측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이게 결국 중징계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징계로는 당원권 정지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20, 30대로 추정되는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처음 본 사이로 알려졌고 집안에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메모가 나왔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갑니다.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20대 남성 A씨가 살던 집에서 A씨와 20대, 30대 여성 등 3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8시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어서 갈비 염소가 많이 됐다. A씨 어머니의 신고로 발견된 이들은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들은 당시 처음 만났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정황이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서울의 빌라를 100채 넘게 소유한 40대가 명의를 노숙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의혹인데 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떠안았습니다. 세입자 1인당 많게는 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상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에 빌라 100여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A씨. 그런데 신종 깡통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신축 빌라의 건축주가 세입자를 모집해 전세금을 받아낸 뒤 이후 다주택자인 A씨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뒷돈까지 쥐어주면서 사실상 뒤로 숨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A씨.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한 노숙인에게 5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또 이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노숙인이 세입자들을 상대해야 할 상황이지만 정작 전세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축주가 가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이 건물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더라도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공사 측에서 1인당 최소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여 원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내일 올해 7월부터 진행한 전세 사기 특별수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오늘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1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옥천에선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던 아버지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물속을 살피고 하늘에서도 헬기가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북 옥천군 금강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선 지 30여 분 만에 남성을 구조했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물놀이를 하던 10대 아들이 강물에 떠밀려 가자 아들을 구하러 깊은 물속에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물에 빠졌던 아들은 얕은 물가로 떠내려와 인근 낚시객에 구조됐습니다. 사고 현장 곳곳에 물놀이 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안전요원이 없어 물속 출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물지킴이 여름에 해요. 팀인데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여름에 이제 피서철, 휴가철에는 이제 애들 못 들어가게 막 하고.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12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고는 서행 중이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4.5톤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법원에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가스배관을 타고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폭행한 20대 남성을 두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보복 우려가 있으니 남성을 격리해달라는 조치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 1시간 전 경찰에서 스토킹 경고를 받았지만 집까지 침입해 여자친구를 폭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에 대해 경찰은 스토킹과 주거 침입, 폭행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 여부를 고려해도 구속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보복 범죄를 우려한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장 등에 한 달간 감금하는 잠정 조치 4호를 추가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여자친구 집을 가해자 모르는 곳으로 옮겼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마다 차에 대가지고 경찰 태워가지고 그래 그 집에 데려다주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지급에 위치가 바로 뜨게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지난달까지 구속영장 신청은 모두 301원 7건. 법원은 이 중 32%인 127건을 기각했습니다. 경남 지역 여성단체 등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주변인들이나 모든 직장인이나 사회생활에 대해서 앞에서 가해자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2차 피해, 보복이라든지 그리고 또 범죄 재범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용해서 사실 그 굉장히 강력한 범죄다라는 이 식으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한 처벌을 내린 판결도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까지 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15년형으로 2배를 늘렸습니다. 스토킹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정주영 기자입니다. 악몽의 시작은 이별 통보였습니다. 1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던 50대 남성은 접근 금지 명령에도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피해자 집과 직장에 계속 찾아갔다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까지 품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연락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자택으로 꿰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은 징역 8년. 남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량을 7년 늘려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큰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엄중한 처벌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반성문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징역 8년의 형량이 크다며 항소한 스토킹범에게 돌아온 건 오히려 2배의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경부선 SRT 열차가 탈선하면서 열차 수백 편이 지연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결국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선로 보수 필요성을 14번이나 지적을 했는데도 묵살. 탈선하기 전 선행열차의 이상을 보고한 건 역시 묵살됐습니다. 김은미 기자입니다. 열차가 선로 한가운데 정차해 있고 주위로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지난 7월 부산발 수서행 SRT 열차가 대전 조차장에서 탈선해 195개 열차가 지연되고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언제 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저희도 확인이 어려워요. 그거는. 아니 열차 안에 와요. 그런데 이곳 선로에 대해 사고 전 14차례의 보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된 궤도 검측차 점검 결과 평면성 틀림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난 선로는 기존 선로와 고속 전용선을 잇는 중계 레일 구간으로 고속 전용선에 비해 무게가 가벼워 취약했던 지점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앞서가던 제336 열차 기장이 좌우 충격을 감지하고 조차장에 전달했지만 조차장에서 이를 다음 열차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측은 지난 궤도 이탈 사고의 원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구조적 취약성 해소를 위해 미터당 50kg인 중계 레일 구간 70곳을 고속 전용선에 적합한 60kg 선로로 증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은미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 군사 30만 명 동원령을 내린 러시아에서는 현재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수백 명이 구금되고 해외 탈출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굴하지 않는 듯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러시아 경찰이 시위대를 제압합니다. 바닥에 눕혀놓고 머리를 발로 차고 진압봉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원령 발표 이후 러시아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700명이 체포됐습니다. 국경지대에선 매일 러시아 탈출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를 빠져나가는 데 성공한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Немножко еще волнуюсь, потому что был большой стресс пересекать границу, но сейчас все хорошо. 국민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의 민간 시설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Другие животных даже их обижают, если мы будем называть животными. Они просто одноклеточные, по-другому их не назове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4개 점령 지역에서 주민 투표도 진행하고 있는데 점령지를 사실상 자국 영토로 합병하기 위한 꼼수로 받아들여집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을 막겠다는 SF 영화 단골 소재가 실제 우주에서 실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공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구를 향해 빠르게 날아오는 소행성. 이를 막기 위한 인류의 처절한 사투를 그린 SF 영화 아마겟돈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행성 충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류 최초로 방어 실험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사된 우주선이 오는 27일 오전 8시쯤 지구로부터 약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소행성과 충돌할 예정입니다.
Neither of these asteroids are headed towards Earth, but we are testing to see if you can make impact with an asteroid and change its trajectory in case we ever do find an asteroid headed towards Earth. 초속 6.1km로 이동하는 560kg 우주선을 지름 160m의 소행성과 충돌시켜 원래 궤도를 바꿀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나사는 우주망원경과 추가 파견 우주선을 통해 실험 결과를 파악한 뒤 소행성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This demonstration is extremely important to our future here on the Earth and life on Earth. 우주선이 소행성과 충돌하지 못할 가능성은 10%에 불과하지만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면 2년 뒤에 다시 시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늘까지 야구장에서 응원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하루 전날인 서울 잠실 야구장. 팬들은 마스크를 쓴 채 자신의 팀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약 2년간 유지되어 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내일부터 해제됩니다. 앞으로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스포츠 경기나 집회, 공연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름 시즌 동안에 계속 직관을 다녔었는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갑갑한 부분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출구 전략이 가동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병원과 시설 면회, 확진자 격리 의무 등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700여 명으로 사흘 연속 3만 명 아래를 기록하며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남도에는 가을꽃이 활짝 피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에서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내장산 입구에 붉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무리 지역 꽃을 피워낸다고 해서 이름도 꽃무릇입니다. 빨간 색깔의 마치 왕관 같은 모양은 예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날씨도 맑고 꽃들도 너무 예쁘게 피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0만 제곱미터 들판에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가 춤추며 반깁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에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코스모스 옆에는 백일홍이 꽃망울을 터뜨려 가을의 정취를 한가득 선물합니다. 꽃길 사이에서 향기를 맡고 사진을 찍으며 9월의 추억을 남깁니다.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같이 한번 왔었고,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가 터지고 아기도 생기고 해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요. 과거 생각도 좀 나고. 차량으로 북적이던 도로 위를 시민 5천여 명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울 시내를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건강하고 또 저희가 또 건강함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민들은 자연과 도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층 가까워진 가을을 만났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죽어서도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안내할 주인을 기다린다는 동물이 바로 화면 속의 안내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가족이자 평생의 동반자죠. 젖먹이 강아지 때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사람의 빛을 대신하기까지 그 과정을 박은채 기자가 담았습니다. 까만 눈의 아기 리트리버가 놀이터에서 꼬리를 흔들며 놀고 있습니다. 생후 1년간 자원봉사 과정에서 퍼피 워킹을 마친 후 안내견 학교로 온 강아지들입니다. 생후 14개월이 지난 강아지들은 6개월간 전문 훈련을 받는데 10마리 중 3마리만 이 관문을 통과합니다. 안내견으로 거듭난 개는 시각장애인의 성격과 보폭, 생활 환경을 고려해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안내견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안내견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시각장애인들의 굳은 의지가 또 필요한. 안내견들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돼 장애물을 피해주고 신호등을 식별해주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안내견과 애완견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의 시선 탓에 안내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가기 위해 안내견 옷을 입히는 사람도 생겨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안내견은 8살이 되면 은퇴를 맞습니다. 아랑이는 안내견의 임무를 마치고 강아지 시절 가정 적응 훈련을 돕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퍼피 때 머무르고 시작해가지고 힘든 만큼 정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랬는데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 삼성 안내견 학교 29년 동안 훈련사와 예비 안내견이 보행 훈련으로 걸어온 길만 지구둘레의 20배. 1년에 12마리의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의 소중한 눈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남 하동군 코스모스 축제 현장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렇듯 가을 축제가 한창인데요. 휴일을 맞아 각 축제장에는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맑고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가을꽃이 만개한 오늘, 깊어가는 가을이 아름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동안 25도 안팎으로 선선하다가도 아침 저녁으로는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쌀쌀해지니까요. 이맘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맑은 날이 지속되며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이맘때 가을 산행, 또 가을 캠핑 등 야외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중부지방의 자외선 지수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구름이 많겠고요. 제주는 모레 새벽 가끔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도 26도 보이며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당분간 맑겠고요.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 28도 보이며 늦더위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